김병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지금 국회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있는데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도 한번 들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제가 우리 조선족 말기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우연히, 정말 우연입니다. 정말 우연히 우리 다들 그렇겠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역사적인 사실들 들여다볼 일이 있으시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맥락에서 이것저것 뒤지다가 영국의 해병대 대위가 신미양요 때 신미양요 때 여기 조선군하고 전투에 참여했던 해병대 대위가 쓴 자기 부인한테 쓴 글입니다. 그 부인한테 쓴 글이 미국 해군의 기록으로 있어서 그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우선 제가 읽은 건 뭔가 하면 이 말이 되나? 왜냐하면 조선군하고 전쟁을 했는데요. 그 전쟁 중에 이 전쟁에 참가한 미 해병대 대위가 엄청나게 긴 장문을 매일같이 부인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전쟁 중에. 근데 그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쟁이 전쟁 같지 않았다는 이야기. 미군들 입장에서 보면. 조선군이 이렇게 전투를 하고 포를 쏘고 하는데 미군들 입장에서 보면 이 장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포가 날라왔다, 바다에 떨어졌다, 그러고 자기 마누라 보고 가가지고 사랑한다는 이야기인지 이런 이야기 쭉 쓰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그 신미양요를 기억하시는 분이나 문헌을 보신 분들은 그 해병대 대위가 쓴 그 기록들을 보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한 석 달 동안 미 해군하고 해병대가 와가지고 저기 강화도에서 조선군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실제 전투는 한 달 정도, 한 달이라고 한 달도 아니고 아주 격렬한 전투는 딱 1시간 있었습니다. 광성포 전투. 그거 이외에는 별로 전투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조선군은 어떠냐? 조선군은 아시다시피 정규 병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조선은 소위 말해서 소위 이 병농 이래 가지고 전쟁 남은 농민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이제 전쟁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상비군이라는 게 우리처럼 직업군이나 상비군이 별로 없었고 장교들만 좀 있고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사람을 구하기가 전쟁할 사람이 없고 총 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한 300명을 끌어모았는데 그 300명 중에 상당수가 전국 각지에서 모은 포수들, 호랑이 잡는 포수들을 끄집어냈어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성벽 위에 세웠습니다. 미군은 수백 명의 미군이 왔는데 아주 정규군일 뿐만 아니라 한국 병사들은 뭔가 호랑이 잡는 포수들 불러나봐야 화성총입니다. 불 붙여가지고 쏘는데 1분에 2발을 못 쏩니다. 사거리 돌만 가면 사거리가 100m 나갑니다. 미군은 뭘로 무장되어 있는가 하면 최신식 대포로 무장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부 레밍턴 소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최신식 레밍턴 소총은 사거리가 400m입니다. 조선군은 100m지 않니? 이 사람은 400m고 명중률이 워낙 좋아가지고 저격하듯 그러니까 조선군 병사들이 성벽에 있어가지고 전부 얼굴만 내밀고 이러는데 1시간 만에 조선군 병사가 거의 다 전몰을 했습니다. 미군 병사가 3명이 죽었는데 1명은 자기들끼리 오발로 오인을 해가지고 자기들 병사 자기가 죽인 거예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뭐 저 그 실족사로 죽고 뭐 이렇게 세 명이 죽었고 조선군 병사는 초에 맞아 죽은 사람이 250명이 죽었는데요. 어디에 맞아 죽었는가 하면 대부분 보면 여기 머리에 관통상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우스운 거는 그걸 지금 우리는 위대한 발명이라고 그러고 지금 막 떠들어대는데 참 어떻게 보면 위대한 발명이지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창피한 얘기인데 병사들이 미군의 총이 굉장히 위력이 세니까 그 미군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한다고 우리 정부에서 군사들한테 입힌 게 뭔가 하면 소못입니다. 솜으로 8겹 된 옷을 입혔어요. 삼배로 13겹 된 옷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총탄이 못 들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입혀서 내보냈거든. 언제? 그때가 우리로 치면 6월 말입니다. 초여름에 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시간 만에 250명이 죽고요. 100명 가까이가 거기서 성벽에서 뛰어내서 자결을 합니다. 왜 자결을 하느냐? 조정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서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는 놈은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족들을 살리려면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그 성벽에서 때려서 자결을 합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20몇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아는 이 숫자라는 그 엄청난 장군기를 뺏긴 게 바로 거기서 뺏겼다가 미국에서 다시 얼마 전에 우리나라로 왔죠.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 조선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군대도 없고 미군이 쳐들어왔는데 거기다가 호랑이 잡는 포수를 갖다 전부 징발해가지고 내보내면서 총 같지도 않은 총 가가지고 저쪽 상대가 400m 사거리 400m짜리 최신식 총으로 무장된 걸 알면서 거기다가 가가지고 기껏 입힌다는 게 소범 8겹, 3겹, 13겹을 입혀가지고 내보내고 나가는 사람들 보고도 살아 돌아오는 놈은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공갈 협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어제연 장군이라고 굉장히 용맹한 장군이 그걸 이끌었거든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제물포 저 인천 가면 그 어제연 장군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훌륭한 장군이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조선군이 얼마나 맹렬하게 싸웠는가 하면요. 그 미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는 뭘 가지고 싸우는가 하면 이 화성총 가지고 총을 쏠 그게 안 되니까 흙을 집어 가지고 눈에 뿌립니다. 성벽 올라오는 그 미군들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고요. 그리고 이게 미군이한테 잡히면은 그 자리에서 막 날 죽이라고 덤비고. 왜 그러냐? 자기 살아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급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엉망으로 해가지고 어제연 장군이 이제 그 죽어 전사를 했는데 아주 강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그 조선 그 실록에 고종 실록에는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어제연 장군이 수많은 미군 병사를 죽이고 전사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몇 명 죽었다고 했죠? 3명 죽었는데 그 중에 2명은 자기들끼리 죽인 거고 하나는 실족사, 하나는 자기들끼리 죽인 거고 우리가 쏴서 죽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미군 병사를 죽이고 전사를 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조선 병사는 거기서 50명밖에 안 죽은 걸로 기록합니다. 역사도 옹태로 역사도 거짓말을 했어요. 그 실록에다가 거짓을 써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그때 이미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게 언젠가 1871년입니다. 1910년에 우리가 이게 일본의 병탄이 돼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뺏겼지만 그 이전에 1870년에 이미 나라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894년에 쓴 비숍 여사가 우리가 잘 아는 비숍 여사가 글을 썼죠. 무슨 글을 썼느냐?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Korea and her neighbors,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은 그 비숍 여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조선인은 어떤 사람이냐? 천하고 게을러 빠진 민족.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민족이 조선민족이라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 그리고 조선인은 더럽고 게다가 게으르고
천박하고 거짓말 잘하고 온갖 나쁜 걸 거기다 첫 번째 메모로 다 써놨어요. 그런데 비숍 여사가요, 어딜 가는가 하면 조선에 왔다가, 비숍 여사가 4번을 조선을 왔는데, 제일 처음에 조선에 왔다가 그 다음에 어딜 가는가 하면 블라디보스톡 있는 그 저기를 갑니다. 러시아 쪽 연해주를 갑니다. 연해주를 가가지고 비숍 여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라느냐? 가서 거기서 조선 사람을 만났는데 조선에 있는 조선 사람과 180도가 다른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건면하고, 세계에서 가장 정직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생적이고 가장 깨끗하고 너무나 가가지고 이 사회 적응도 잘하는. 그래서 자기는 비숍 여사는 자기 스스로 영국 사람이라는 데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이 비숍 여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조선인을 잉글리시 같다고. 잉글리시. 영국 사람들만큼 그렇게 가가지고 젠틀맨들이고 가가지고 레이디고 그렇다라고 이제 그걸 써요. 그러면서 비숍 여사가 묻습니다. 왜 조선에, 같은 조선 사람인데 조선에 있는 사람은 왜 저렇게 더럽고 거짓말 잘하고 천박하고 게으르고 빠지고 이런데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에 있는 조선 사람은 저렇게 세계적으로 참 칭찬받을 만한 그런 조선 사람. 어느 쪽이 조선 사람의 원형일까? 비숍 여사가 다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조선 사람의 원형은 어딘가 하면 블라디보스톡에 사는 사람이 조선 사람의 원형입니다. 조선에 있는 조선 사람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사람. 그 사람들은 조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블라디보스톡에 같은 조선 사람인데 원형은 어딘가 하면은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그런 좋은 조선 사람인데 어떻게 조선의 조선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이 됐을까? 라고 비숍 여사가 생각합니다.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가 뭘까요? 비숍 여사가 내린 결론이. 항일 정신. 나라 정신. 누가 조선 사람을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었냐? 국가가 그 모양 그 꼴로. 나라가. 국가가 그 모양 그 꼴로. 우선 첫째로 조선 사람은 건면하면 안 돼요. 비숍 여사 그 글에 나옵니다. 건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을 오늘 먹을 것만 아니고 내일 것까지 비축을 해 집에. 그리고 돈을 벌어가지고 녹그릇이나 사기그릇을 좀 사다 놔요. 그 다음 날부터 그 조선 사람은 양반, 잔반, 향반 그 쓸데없는 동네 그런 자들의 뭐가 되는가 하면 착취의 대상이 됩니다. 두들겨 패고 가서 뺏어가고 이놈이 와서 두들겨 패고 저놈이 와서 두들겨. 조선인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게을러 빠져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옷도 절대로 깨끗한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 깨끗하게 입고 나갔다가는 그 다음날 그날 저녁부터 가가지고 어떤 놈이 와도 훌쳐가가지고 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집에 있는 뭘 가져가도 가져가요. 그러니까 조선인은 절대로 집에 이틀 먹을 양식을 가졌으면 안 되고 녹그릇 하나도 갖다 놓으면 안 되고 집에 책이고 뭐 갖다 놓으면 안 되고 일 열심히 하는 듯하게 보여도 안 되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조선에서 일반 백성이 살아가는 생존 방식이라. 제가 지금 뭘 욕하고 있습니까? 국가를 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욕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여러분들 조선 말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조선은요 50%가 인구의 50%가 노비입니다. 노비입니다. 노비라고 해서 서양의 노예하고는 다릅니다. 노예라는 건 직접 자기가 데리고 일시키고 종으로 부리는 게 노예지만 노비는 외그 노비도 있어요. 집 밖에서 그냥 보통 살듯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지은 것의 상당 부분을 주인한테 갖다 주는 그 노비. 이런 노비들까지 해서 조선 인구의 50%가 노비였고 노비 위에 일반 양민들 좀 있다고 해가지고 대부분 보면 인구의 대부분이 말하자면 양민과 그거 아닙니까? 이 노비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지 살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드냐? 국가가 그렇게 만들었다. 제가 국가 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선이 왜 이렇게 국가가 이 모양으로 조선이 개판이 됐을까? 어떻게 그런 국가가 됐을까? 조선 초기에 그랬나? 안 그랬죠. 아시다시피 세종대왕 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종 때 조선 중기까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우리 조선이. 그런데 그 이후부터 국가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가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정치가 엉망이 됐을까요? 조선이 왜 망했냐? 왜 그 모양 그 꼴이 됐냐니까 우리가 쉽게 대답합니다. 너무 쉽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방파 싸움 때문에 그렇고 세도 정치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가서 대원군이 잘못해서 그렇고 명성황후가 잘못해서 그렇고 이완용이가 다 결국 나라 팔아먹어서 나라 망했고 지금 말씀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사실입니다.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고 세도 정치 때문에 망했고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었으니까 잘못됐고 대원군 명성황후 실책이 대단한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선을 패망시키고 당파 싸움은 그럼 왜 일어났고 세도 정치는 왜 일어났냐 물어봐야 된다. 사람이 나빠서 당파 싸움이 일어났다? 그렇게 대답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왜 일어났느냐? 모든 제도와 모든 국가 체제는 모든 제도와 체제는 그 나름의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습니다. 조선의 왕정이라고 하는 것도 왕정의 수명이 있는 겁니다. 왕정도 수명이 있습니다. 오늘날 왕정하는 나라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자원만 파가쓰고 먹고 사는 중동국가 일부 빼놓고는 왕정이 없지 않습니까? 왕정 없죠? 왜 왕정이 없는지 아십니까? 왕정 가지고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왕정이 없는 겁니다. 그 왕정은 결국은 국민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가버닝하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자, 한번 보시죠. 사회가 농경사회 때는 왕정이 그런 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 때는. 왜? 국가가 다루는 문제가 단순하고 간단하거든요. 숫자도 몇 개 안 돼요. 뭐 물대는 문제나 하고 그 다음에 뭐 계급 간의 갈등이나 뭐 하고 그 다음에 질서 유지하고 하는 이게 그냥 국가가 하는 일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오면서 상공업이 발달하고 유통업이 발달하면서 세상의 정책 문제가 점점 복잡해집니다. 없던 문제가 생겨요. 왕정 때는 자기들 세금 거둘 때도 세금 거두는 것도 간단했거든요. 왜냐하면 너 농사 몇 마디 지으니까 얼마 내. 한데 유통업이 발달하니까 안 되죠. 얼마 팔았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저 친구가 얼마 팔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제라든가 모든 것이 복잡해지고 정책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요즘은 어떻죠? 요즘은 더 어렵죠. 정책 문제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금리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물가 문제, 그 다음에 무슨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우주 개발 문제, 해양 개발 문제. 도대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국가가 다룰 문제가 수천 가지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왕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을 결정하고 그런 것을 다룰 만한 역량이 없는 체제가 왕정입니다. 왜? 우선 의사결정권자부터 최고 의사결정권자 왕 아닙니까? 왕의 정책 의사결정 능력을 보장하지 않거든요. 왕정은. 3살짜리도 왕이 되고 10살짜리도 왕이 되고 정신착란자도 왕이 돼요. 그런 왕이 지금 시대에 금리 문제나 인플레이션 문제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에너지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귀족들 좋은 신료들 뽑아서 하면 되지 않지만 왕정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이기 때문에 귀족 관료들도 신문제에 입각해서 소수에 의해서 발탁될 수밖에 없고 이 소수에 의해서 발탁된 건 소수에 의해서 발탁된 만큼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집니다. 공부를 제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러니까 조선이 어떻게 됐냐. 조선이 초기에 농경사회 때는 왕정이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어딘가 하면 이것이 조선 중기로 들어가면서 유통업이 발달하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부터 이거 자기들이 다스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조선은 더더욱 다른 나라하고 더 심하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오히려 상공업과 유통업이 발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니까. 감당이 안 되거든 이거는. 그리고 감당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돈 번 친구들이 오히려 새로운 귀족으로 등장하고 하니까 이게 산업공상이니 뭐니 하고 오히려 그런 일이 못 일어나죠. 역사에 이걸 뭐라고 하면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조치를 하는 거예요. 조선이. 그래도 그것이 발달 안 하고 되겠습니까? 보부상들이 등장하고 결국 상공업이 등장.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이제는 자기들의
통치 역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니까 국가가 제대로 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안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뭔가 하면 야, 잘 되는 집안에는 형제간의 싸움이 없습니다. 너 이만큼 가지고 나 이만큼 가지고 너도 잘했고 나도 잘했고 안 되는 집안에 뭔가 하면 니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국가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너 때문에 안 돼, 나 때문에 안 돼.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당정입니다. 당정의 원인은 어딘가 하면 왕정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왕정 그 자체에. 그리고 나중에 당정하다 보니까 어디로 했냐? 죽고 살고 하니까 살아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패권 정치를 하죠. 다 죽인단 말이에요. 세도 정치하고. 결국 남인주의고 동인주의고 서인들이 그냥 쭉 끌고 오다가 이완용에 이를 때까지 서인들 덕세해가지고 가다가 나라 팔아먹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제가 왜 지금 오늘날의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왜 지금 조선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느냐. 조선시대 때에 제가 뭔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레짐이라는 다소 생소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로 프랑스어인데 R-E-G-I-M-E 레짐. 레짐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조선 같으면 왕정이라는 체제가 있었죠. 그 왕정에다가 그 왕정을 바치는 유교적인 이념과 그 다음에 문화적인 풍습과 뭐 이런 것들이 몽땅 어떤 제도와 그 제도를 바치고 있는 신념체계와 문화체계까지를 다 합해서 제가 레짐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시대 때 레짐은 뭐냐? 조선시대 때 레짐은 왕정이 레짐입니다. 레짐입니다. 레짐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권이 동인에서 가건 동인이 잡건 서인이 잡건 남인이 잡건 북인이 잡건 정권은 수없이 교체되고 왕은 수없이 교체되고 혁명이 일어나가 역성 참좀 말하자면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뒤집어 엎고 해가지고 다 바뀌어도 왕정이라는 레짐은 계속됩니다. 왕정이라는 레짐은 이 레짐은요 아까 제가 이제 신념체계와 문화체계까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여기에 대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런 레짐 속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이것이 모순된 레짐이고 시대착오적인 레짐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있어. 그리고는 그 레짐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면 저 세상에 이상한 놈이야. 우주에서 온 놈이고 이상한 놈 어떻게 해야 돼? 특히 양반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지. 하나라도 퍼져나가기 전에 죽여버려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정여립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정여립입니다. 16세기 때. 정여립은 어떻게 됐느냐? 정여립은 아시다시피 천하 공물론을 주장했습니다. 권력이 왕의 것이 아니고 권력은 만백성의 것이고 권력은 원래 주인이 없는 것이다. 야, 이건 무시무시한 사상 아닙니까? 그리고 대동계, 양반 상민 노비 없다. 대동계, 너 나 다 똑같다. 신분질서 타파, 게다가 왕정 타파. 정여립의 사상은 소위 말하는 크로멜이 말한 공화정입니다. 이걸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 없으니까 죽여야죠. 결국 정여립이 역적으로 몰려서 저기 전주 정읍 쪽에 저기 가 있다가 죽습니다. 도망가다가 이제 대동계 그 조직해서 뭐 하다가 이제 도망가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시체는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는데 정여립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여립하고 악수 한번 손 한번 잡고 정여립하고 한번 만난 사람들 다 잡아 죽입니다. 몇 명을 죽였느냐? 1000명을 죽였습니다. 1000명. 지금과 같은 세상에도 야당 인사 1000명을 죽이면 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같이 인구가 이만큼 많은데도 야당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야당 인사 1000명을 죽여버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1000명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게 기축옥사 아닙니까? 이거 나 우리 역사에서 다시 지금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때 위관이 누구냐? 위관이 요즘으로 말하는 특검입니다. 특검으로 나타난 자가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송강정철입니다. 송강정철이 특검이 돼가지고 정여립이야 그 1000명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주했던 선조는 나중에 가서 너무 많이 죽였다 싶으니까
정체를 또 잡아서 귀양 보내. 참 비겁한 임금. 비겁한 임금입니다. 그런데도 정철은 가가지고 삼위인국 해가지고 임금님 그리움 줄줄이 씁니다. 제가 그 조선에 가사 쓴 사람들 보고 이건 여담입니다만 윤선도하고 정철을 제가 비교를 합니다. 정철은 내리 가가지고 임금이 그리워요. 그냥 권력이 그립고요. 윤선도는 가가지고 낙형해가지고 뭘 쓰느냐 어부사시사 같은 걸 씁니다. 참 어느 인생이 누가 더 우리가 어째야 되는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정철을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배우고 했는지 저도 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특검입니다. 특검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건 자 정렬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분제도 타파하고 이거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 일반 대중도 백성도 저항권이 있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왕정에 대해서 누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허균입니다. 허균이죠. 홍길동대는 허균은 어떻게 죽습니까? 결국 허균은 능지처사 사지가 찢어져 죽습니다. 허균이.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았다. 용서하지 않았다. 뒤에 또 그 다음에 이분들 사상을 이제 이어받는 게 아까 말씀 이제 정다산 어떤 정약용 같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 레짐을 꺾으려고 하거나 레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하면 이건 갑자기 온 저 우주에서 날라온 이건 이물질이에요. 예.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제가 레짐이 있다고 했죠. 조선에. 동인이 정권을 잡거나 서인이 정권을 잡거나 대원군도 마찬가지고 명성황후도 마찬가지고 이완용이도 마찬가지고 남인들도 이완용이나 서인들한테 당한 남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 레짐 왕정이라는 레짐에 있어서는 똑같다. 대한민국이 광복 이후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광복 이후에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 지금 드디어 윤석열 정부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레짐은 뭘까요? 지금 우리 레짐이 있습니까? 레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레짐이 있습니다. 이 레짐을 저는 감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저는 국가주의 레짐이라고. 국가주의입니다. 국가주의는 뭐냐?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 곳곳에 개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이게 국가주의 레짐입니다. 제1권 좀 약화가 됐죠. 우리 어릴 때는 어떻게 했느냐 기억하시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파출소 잡혀가가지고 대학생 때 머리 바리캉으로 머리 밀린 적이 있습니다. 머리 길이를 누가 정했냐? 국가가 머리 길이를 정해서 얼마 이상 키우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해 못할 겁니다. 국가가 머리 길이는 얼마로 해라. 치마 길이는 얼마 이상 짧아지면 절대로 안 된다. 적결 심판 넘기고. 그 다음에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가 잡곡밥 30% 50% 반드시 들어요. 도시락 싸는 방법. 그 다음에 모신기 하는 날짜. 모신기 하는 모의 종류. 모든 것을 국가가 다 정했습니다. 그때 비하면 지금은 그때 비하면 무지무지하게 국가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저보고 이야기하라면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국가주의적 레짐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자유로운 국가인데 자유로운 나라인데 어떻게 감히 국가주의 레짐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 제가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조선 사람들이 왕정이라는 레짐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이 왕정이 잘못된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그 레짐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고 해요. 더운 물 속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내가 발이 뜨거운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두 다 국가주의 레짐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국가주의.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국가주의 레짐 속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사, 학교에 관한 모든 권한을 누가 행사하고 있죠, 지금? 국가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행사하고 있죠. 이것은 학교다, 너는 학교가 아니다. 선생님이 되려면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고, 어떤 과목을 이수하고, 어떤 시험을 쳐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사가 돼야 된다. 이거 누가 다 정합니까?
교육부가 정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가르쳐야 되고 그 과목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다 누가 정하냐? 교육부가 정하는 겁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대부분의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왜? 우리가 국가주의 레짐에 있고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하지 않는지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 교육부가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무슨 과목을 가르쳐야 되고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 선생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무슨 과목은 몇 시간 가르쳐 이렇게 정하려면 교육부가 최소한 뭐는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10년 뒤에 우리 사회가 어디로 변할지 20년 뒤에 우리 산업은 어떻게 변하고 그때는 어떤 시민사회가 어떻게 변해서 시민사회의 덕목이 어떤 덕목이 시민사회의 주요 덕목이 될지 30년 뒤에는 우리 국가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까? 모르고 있어야 몰라도 됩니까? 알고 있어야지 미래 인재를 키우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교육부 관료가 아니면 교육부에 그 어드바이스 하고 있는 사범대학 출신의 그 사범대학 교수들이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2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30년 뒤에 우리 산업구조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까? 스티브 잡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도 모르고요. 교육부 관료가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니네들 멋대로 가가지고 국어는 몇 시간 가르치고 산수는 몇 시간 가르치고 사회는 몇 시간 가르치고 너들 멋대로 정해가지고 그거 안 가르치면 너는 학교 아니다. 실제로 그것을 그대로 못 가르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뭘 열고 있습니까? 대안학교를 열고 있잖아요. 그 대안학교에 지금 좋은 대안학교들은 경쟁률이 몇 대 1씩 됩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대안학교가 어떤 대안학교는 완전히 귀족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대안학교가 귀족학교 돼요? 대안학교는 교육부가 학교가 아니라니까 의무교육 체계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의무교육 체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돈을 뭐 안 대줍니다. 교육부가. 그러면 교육비와 선생님 월급과 학교 시설을 누가 다지? 부모들이 다 대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금 얼마나 되냐? 등록금이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되고 들어가면서 조합비를 수천만 원씩 내고 들어가야 돼요. 일반 서민들은 거의 접근도 못합니다. 그 외국계의 좋은 대안학교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귀족학교예요. 그 사람들은 다 만족하니까 몇 천만 원씩 내고 집에 아이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왜 일반 서민은 거기 못 보내죠? 교육부가 못 보내게 하는 거예요. 저 학교 아니라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코딩에 관심이 많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에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 운운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4차 산업 이야기하고 미래의 어떤 미래가 어떻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뭘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코딩 교육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면 대한민국의 코딩 교육은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몇 시간씩 시키고 있지? 한번 보자. 아니, 코딩 교육 시간을 보니까 다른 OECD 국가에 반이 안 돼요. 중국의 3분의 1밖에 안 돼. 아니,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정보화에서 제일 앞서간다는 국가, 컴퓨터라든가 AI에서 굉장히 앞서간다는 국가에서 코딩 교육이 다른 나라에 반도 안 되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거 정교조를 포함한 뭐 하여튼 뭐 이 교사 집단들 때문에 안 됩니다. 왜? 기존의 100시간 중에서 지금 100시간 가르치라고 했으면 코딩 교육이 10시간이라면 다른 과목 어떻게 됩니까? 10시간 빼야죠. 10시간 빼는 거는 누구의 이해관계를 건드리는 겁니다. 기존 교사의 이해관계를 건드리는 게 되잖아요. 기존 교사가 반대를 하니까 코딩 교육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가 뭔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 행정을 한다고 자기들이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 독점하는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면 다행인데 행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센 힘한테 끌려가. 그냥 질질질 교사한테. 이런 국가 권력을 여러분들, 이런 국가 권력이 권한 행사를 여러분들이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지, 이거는. 그러니까 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교육부 폐지론이 나오는 거예요. 교육부 폐지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만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 예를 더 들겠습니다.
얼만큼 대한민국이 국가주의적인 나라냐를 또 하나 더 들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정 교수님 앞에서 또 아니면 여기 법학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기가 못합니다만은 이야기 드리기가 못합니다만은 배임죄 대표적인 거 하나 배임죄. 배임죄는 뭡니까?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 주체가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결정을 하거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결정을 하거나 주주에게 손실을 끼치는 결정을 했을 때 이게 배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배임죄는 세계에서 제일 강합니다.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은 다른 나라들은 배임죄가 굉장히 완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 한국은 웬만하면 배임죄에 걸려면 다 걸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 배임죄에는 위험성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사장인데 주주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결정을 했을 경우에만 배임죄에 걸리는 게 아니라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때도 잡아넣을 수 있는 게 한국 배임죄. 그런데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결정하느냐? 검찰이 결정하고 경찰이 결정하고 내가 보고 당신이 이거 회사에 손실을 앞으로 끼칠 가능성이 있어 하면 배임죄에 걸린다. 안 걸릴 회사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대주주가요. 신용대출을 많이 해줬다고 해가지고 잡혀가가지고 4년 반 형을 살았습니다. 200 몇십 명에게 한 700억 안팎의 신용대출, 원래 저축은행이라는 게 신용대출 해주라고 해가지고 받는 게 저축은행인데 갑자기 저축은행 사태가 나가지고 막 집어넣기 시작하더니 여기도 집어넣었어요. 이 대주주를. 그 대주주가 그냥 감옥도에 4년 반 결국 저축은행 뺏겼죠. 그 양반이 하고 있던 다른 사업체도 다 전부 묻어나가지고 왜냐하면 오너가 감옥에 들어가 버렸는데 4년 반 형을 받았는데 성한 기업이 있겠습니까? 다 망해버렸죠. 4년 반 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신용대출을 많이 해줘가지고 신용대출 한 사람이 안 갚았다가 아니라 신용대출 너무 많이 해줬으니까 이건 말하자면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집어넣는 위험성 조항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4년 반을 살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그 돈 빌려간 사람이 돈 다 갚았어요.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대법관 중에 한 분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글도 썼더라고요. 그 사람 지금 폐인입니다. 이거 누가 물죠?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우선 M&A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산업구조조정을 하고 막 이러려면 M&A를 해야 되는데 기업을 언제든지 사고 팔고 하면서 자기하고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기업은 사고 아니면 자기에게 좀 못한 부분은 잘라내서 다른 데 팔고 하면서 계속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M&A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M&A 했다가 회사가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회사가 좀 잘못되면 노조가 고발하고 뭐 고발하는데 어디로 다 그러냐? 다 배임으로 걸립니다. 왜? 너 회사 저거 말이야 저쪽 회사 사면서 저 10억 주고 살 수 있는 걸 너 왜 10억 5천 줬어? 아니 그게 10억인지 10억 5천인지 어떻게 합니까? 네 밸류에이션 잘못했어. 왜 더 줬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검찰이 힘쓰는 게 뭐 때문에 힘쓰는 바로 이것 때문에 힘쓰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검사 사이 하나 둬야 되고 조카 사이라도 검사 하나 봐야 되고 안 되면 스폰서 검사라도 열심히 술 마시고 해가지고 스폰서 검사라도 몇 명 길러놔야지. 안 되면 판사까지 좀 사겨놔야지. 그래야지 조금 안심이 되고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국가주의의 폐단입니다. 검찰개혁은요. 검찰 위에 검찰을 감독하는 공수처다 뭐다 짓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죄 안 되는 거는 대한민국에도 죄 안 되게 하면은 저절로 검찰은 합리화되고 검찰 권력은 정상화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죄 안 되는 것까지 우리가 다 전부 죄 된다고 해놓고 막 집어넣으니까 그 위에 검찰이 힘쓰고 자기들끼리 서로 봐주고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내가 두 개의 예를 들었습니다. 뭐를 이야기합니까? 대한민국 국가주의 국가입니다.
아직도 국가주의 국가가 이만큼 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교육에 있었으나 아니면 기업 경영에 있었으나 국가가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 조선일보입니까? 그저께 조선일보입니까? 뭐가 나옵니까?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중국하고 미국에서 지면 2년 3년, 한국에서 지면 몇 년? 기억 안 나십니까? 어제 아침에 한국에서 지면 8년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국가가 일일이 승인하고 허가하고 인가하고 그 프로세스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국가주의입니다. 다른 나라는 도장 하나 찍는데 우리는 도장 10개, 20개를 찍어야 된다. 국가가 일일이 이거 도장 하나 찍어요. 제가 교수가 돼가지고 제가 나이 30에 교수가 됐습니다. 30에 교수가 돼가지고 얼마나 참 학교 하고 싶은 선생이 됐으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그렇겠습니다. 그 자부심 있는 젊은이가 제일 먼저 한 행정회의가 뭔지 아십니까? 회계부정이었습니다. 회계부정이었어요. 어떤 회계부정을 했느냐? 행정대학은 교학부장을 하라 해서 교학부장을 했는데 교학부장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외부 강사들 오면 외부 강사들에게 강사를 하고 근데 외부 강사가 오면 그때도 얼마를 줬는가 하면 20만 원, 3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외부 강사를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학교 규정은 얼마인가 하면 학교 규정은 2만 5천 원. 그러니까 27만 5천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27만 5천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신 먹은 거 전신값 올리고 어디서 떴고 회계 부정해가지고 그 27만 5천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원장하고 그 다음에 학교 교무처장부 이런 게 어딨냐. 교수 보고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이 회계 부정을 시키느냐. 교육부 지침이 2만 5천이에요. 그 교육부 지침을 어기지만 곳곳이 모양입니다. 곳곳이. 아직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 간섭하는 것도요. 아직도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아까 배임죄만 해도요. 내가 미국 변호사들 만나가지고 한국의 배임죄 설명하느라 혼이 났습니다. 나보고 네가 가보래 그 나라 네 한국과 새로 알아보래. 절대 그런 국가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가 이만큼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국가주의 국가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좀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국가주의 국가가 어떤 문제를 밝히느냐. 제가 이때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가가 제대로 아까 교육부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으면서 그 권한 행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힘에 질질 끌고 정교조에 끌려다니고 무슨 교사 무슨 집단에 교사들 이해관계에 끌려다니고 참고서 재벌들한테 끌려다니고 학부모 특정 학부모 집단에 끌려다니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그 권한 행사하겠다고 아직도 지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면 그건 다행인데 제대로 작동하는. 자, 국가의 중요한 부분 하나씩 따져보죠. 우선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 작동하는 것 같습니까? 대통령 작동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용지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용지식이 뭔가 하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쓸모없는 정보와 지식들입니다. 이 말하자면 레짐 속에 국가주의 레짐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 레짐에 취해가지고 진짜 질문해야 될 건 질문 안 하고 엉뚱한 질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통령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그래서 때 되면 대통령 누구 뽑느냐 가지고 계속 토론하고 무슨 KBS 토론하는 걸 지켜보고 그래요. 그런데 우선 대통령이 무소불위 권한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옆에서 5년 모셨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 만드는데 기여도 해봤고요. 대통령 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런가 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리도 임명하고 장관도 임명하고 누구 하나 감옥 보낼 수도 있고 누구 하나 재벌 한 사람 누구 하나 기업하는 사람 도와줘 재벌 만들 수도 있고 재벌 하나 죽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대통령 그 정도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힘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힘의 쪼가리예요.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진짜 필요하냐면 어떤 정도의 힘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노동개혁을 할 수 있는 힘, 자본시장을 지금 전당포 같은 자본시장을 바꿀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지금 인력 양성 체계가 엉망인 거 이걸 바꿀 수 있는 힘, 그리고 우리의 산업구조가 지금 점점 이게 산업구조가 세계 분업체계하고 맞지 않고 돼 있는데 이걸 바꿀 수 있는 힘, 이런 힘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대통령이 산업구조 바뀌고 교육개혁하고 노동개혁하고 이런 것이 금융개혁하고 이것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힘, 일인데 대통령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없는지 여러분들 지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지금 몇 달 있으면 1년입니다. 아직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 못 시키고 있습니다. 법안만 통과 못 시키고 있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통령 자문위원회, 그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자문위원회는 지금 자문위원 위원 누가 임명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신들한테 자문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 자문하는 사람한테 윤석열 대통령 자문 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다 나가지고 새로 자문위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자문위원 한 명도 안 나갔습니다. 나가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라고 쫓아낸다고 나가라 하면 직권남용입니다. 감옥 갑니다. 못 바꿉니다 지금. 아직도 지금 대통령 무슨 균형발전위원회 무슨 이런데 자문위원들 그대로 다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자문위원회 한 번을 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자문위원들하고 자문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지금 못 열고 있는 겁니다. 1년이 다 가는데도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무소불위에 그렇게 그런 대통령이 무슨 지역 균형 발전을 갖다가 과감하게 추진하고 게다가요. 심지어 자문위원 다 바꾸고 장관들 다 바꾸고 다 했다 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이 그런 근본적인 계획을 하면 법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책상 위에서 출발해가지고 행정부에서 한 바퀴 다 돌아가지고 국회를 거쳐서 그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얼마인지 한번 짐작 안 해보셨죠? 제가 세봤습니다. 3030개 법률을 제가 참여정부 있을 때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3030개 재개정 법률을 다 세봤습니다. 평균 얼마가 걸렸나요? 평균 35개월입니다. 35개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35개월 걸리게 돼 있죠. 더 걸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인수위 때 하자고 한 것이 법이 만들어져서 실행 단계에 들어오는데 언제 됐냐면 내 임덕에 들어갔을 때 그때 된다. 무슨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소한 사회 개혁에 관하고 우리가 개혁 과제에 관한 대통령 그런 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세상을 다 바꿀 힘이 있는데 왜 안 바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후반에 가면 저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리고 그 대통령 어디 가나 죽거나 감옥 가거나 귀양 가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성공한 대통령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모든 대통령이 실패하고 감옥 가고 죽고 귀양 가고 하는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료는 어떨까요? 국가의 중요한 부분에서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되죠. 관료는 그러면 능동적으로 우리 개혁과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자 이렇게 뜁니까? 관료는 안 뜁니다. 왜 안 뛰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법과 영과 훈령과 지침과 규정이 모두 다 관료 입장에서는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일종의 지뢰밭이 되어 있습니다. 밟으면 터지는 지뢰밭입니다. 지뢰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움직이지 말아야 되죠. 혼자만 안 움직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지뢰는 밟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한다 해도 말려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 위에서 뭐라고 말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새로 일 만들지 마. 일 만들다가 그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릇될까 봐 설거지 못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2등인데
그렇게 깨면은 목이 날아간다. 정통부 장관이었던 진재대 장관이 그럽니다. 삼성에 있다가 부처의 정통부 장관이 돼가지고 오니까 탁 다른 게 뭐가 다른 건 그게 다릅니다. 삼성서는 10가지 일을 하면 9가지 시행도 좀 잘못해도 하나만 성공하면 그거 가지고 부장도 되고 상무도 되고 사장도 되는 거예요. 관료는 10가지 일 중에서 9가지를 성공적으로 다 해놓고 하나 이상한 거 잘못해보니까 그걸로 목이 날라. 우리 관료 체제의 인센티브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호 사태 때 날아간 사람들 있죠. 교육부 장관이 날아갔습니다. 뭐 하다 날아갔죠? 라면 먹다 날아갔습니다. 행안부 차관이 뭐 하다 날아갔죠? 숫자 잘못 이야기했다고 날아갔습니다. 행자부 국장 하나가 또 뭐 때문에 날아갔죠? 사진 찍다가 날아갔습니다. 그 사람들 날릴 때요. 그 사람들이 30몇 년 동안 그 공무원들 다 괜찮은, 제가 다 아는 사람들 다 괜찮은 공무원입니다. 특히 교육부 장관 같은 서남수 장관 같은 사람은 교육부에 굉장히 모범적인 공무원이고 굉장히 똑똑하고 괜찮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35년 동안 어떤 일을 해서 우리 교육 혁신과 교육계획에 얼마나 큰 일을 했다 아무도 물은 사람이 없습니다. 너 라면 먹었어. 쫓아내도 그냥 쫓아낸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써서 내보냈습니까? 황제 라면. 평생을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황제 라면. 그 낙인을 찍혀서 보냈습니다. 행안부 차관 마찬가지죠. 이경옥 차관도.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인데 경찰이 갖다 댄 정보를 그냥 읽었을 뿐입니다.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나중에 이거는 뭐 여담으로 이야기 드립니다만 나중에 여기서 카메라 여기 녹화해서 지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그 옆에 텐트에서 다른 걸 먹고 있길래 장관이 들어갔다가 미안해가지고 그 공무원들이 배고파가지고 허겁지겁 먹고 있는 게 미안하니까 자기가 라면을 거기서 먹으려다가 장관이 들어와서 먹으니까 미안해서 밖에 나와서 라면 먹다가 그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료사회입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지뢰가 있느냐. 법과 0만 합쳐서 4,300개입니다. 훈련과 지침이고 뭐 합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수십만 개. 그게 다 관료들 입장에서는 밟으면 터지는 지뢰밭이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나 아니면은 언제 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요 정권이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가가지고 했습니다. 왜 했는가 하면 좀 법을 위반하거나 지침을 위반해도 했어요. 누가 보호해줬냐? 정권이 보호해줬다. 지금은 누가 보호해줍니까? 지금 누가 보호해줍니까? 앞장선 친구들 먼저 날려버리는데 정권 바뀌면 안 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지금 행정부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 혼자서만 답답해하지 움직이지 않고 관료는 관료대로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그냥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국회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도 무용지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국회의원 잘 뽑으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잘 뽑자고 다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그런 이야기 하셨죠.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국회는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안중근 의사를 보내도 국회는 안 됩니다. 국회는 그대로 저 모양 저꼴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국회는 신념과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립하고 싸움하고 갈등하고 밀고 당기고 협의하고 하는 것이 국회입니다. 그거 안 하고 법안 올라오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보내는 건 그건 국회가 아닙니다. 그거 유정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는 언제 때 국회냐면 농경시대 때 국회입니다. 농경시대 때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1년에 상정되는 법안의 수가 소수입니다. 농사 짓는 나라에서 농사 지을 때 1년에 상정되는 법안이 몇 개 되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몇십 개. 몇백 개 아닙니까? 그거 국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법안이 지금 상정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도 국회가 다룰 문제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국회 계류된 법안이 지금 16,000건입니다. 한 건 가지고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거 지금 보셨죠? 저 언제 처리하죠? 이건 대한민국만 아니면 세계의 모든 국회가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욕먹는 이유입니다.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요 만나보십시오. 만나보셨죠? 국회의원 만나보고 이야기하자 이러면 만나보고 옵니다. 오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국회의원들 다 나쁜 놈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은 멀쩡하던데. 그런데 제가 장담합니다. 대부분 만나보시면 대부분 멀쩡합니다. 대부분 멀쩡한데 집합적인 행동을 하는 데는 저 모양 저 꼴입니다. 그게 뭔가 국회라는 기구 자체가 이미 농경시대 유물로 이게 박물관으로 갈대된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의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기구이기 때문에 저거는 어쩔 수 없이 싸움으로 결정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그랬죠. 그래서 지금 국가의 중요한 기구인 대통령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관료체제도 작동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국회도 작동하지 않고 국가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 안 움직이는 국가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지금 교육에 기업 경영에 시민사회 하는데 곳곳에 지금 간섭을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안 됩니다. 대한민국 안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대통령 잘 뽑자. 대통령 백날 잘 뽑아봐야 국가 권력이 이렇게 엄청난 그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비합리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는 한 대통령을 골몇 번 잘 뽑아도 그 대통령 귀양 가고 감옥 가고 가지고 자살하고 죽고 이렇게 되게 돼 있고 국회의원을 갖다가 제 아무리 좋은 사람은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를 뽑아도 그 국회는 지금처럼 또 멱살쥐고 싸우고 법안 연기하고 이런 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방법은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대통령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이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어떤 사람 뽑았냐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국가 권력을 줄이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민사회와 시장에서 자율적인 질서가 국가가 간섭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인 규제와 자율적인 질서가 자리 잡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줘야지 되는 거지. 우리는 지금 잘못된 그 레짐 속에서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소위 있어봐야 머릿속에 들어와봐야 내 판단을 방해만 하고 도움은 전혀 되지 않는 무용지식들이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무용지식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아직도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 빠르게 변할수록 무용지식의 양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것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맞다고 해서 지금도 맞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그냥 애 학교 보내야 된다, 의대 보내야 된다, 법대 보내야 된다, 막 죽기 살기로 가지고 애 가가지고 공부시켜 보내는데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의대 보낸 거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의대 보내고 그렇게 해서 법대 보내가지고 판검사 만들고 변호사 만들고 의사 만든 게 그게 행복해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가가지고 정말로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는데 정말 자기 손질대로 요즘은 정말로 신발 만드는 사람, 머리 만드는 사람 하나하나가 다 스타가 되고 하나하나가 다가 부자가 되고 다 하는 세상인데 꼭 가가지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이거 근데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 가가지고 무조건 의대 법대 이게 이제 무용지식이에요. 똑같이 지금 대통령 잘 뽑으면 나라 바뀐다라는 생각도 무용지식이고 국회의원 잘 뽑으면 나라 바뀐다는 것도 그것도 무용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질문은 이제는 조선시대 때 그 왕정을 거부하는 정여립이 던져졌던 질문과 허균이 던져졌던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도 이제는 정말로 가가지고 국가 권력을 어떻게 줄이고 시민사회와 시장에서 어떻게 자율적인 그런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게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이제 정당 선호가 어떤지 모르고 제 나름대로 이야기는 나중에 비판하실 분은 비판하셔도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때 그 짧은 취임사에서 내리 강조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35번의 자유입니다. 유엔 가서도 또다시 가가지고 31번인가 32번을 이야기한 말이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그 자유의 의미가 뭐냐? 바로 뭔가 하면 탈국가주의입니다. 이 국가주의를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이제는 민주화다보다 이 순간을 다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자유와 자율이 존중되는 사회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를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 답답한 거예요. 유튜브들 보고 이렇게 보면 진보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시각하지만 무슨 대통령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요. 철학도 없고 무슨 가치도 없고 국정을 어디로 이끄는지도 모르겠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보로 만들어요. 바보가 왜 바보로 보이는가 하면 보이는 게 없으니까 바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 읽을 것이 없고 내용이 없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입니다. 그 취임사에 취임사를 쓰는데 취임사 준비하는 사람들이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3가지 취임사를 버전 1, 2, 3를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이 그거 다 치워버렸습니다. 치우고 본인이 직접 쓰기 시작합니다. 그 옛날 취임사 썼던 사람들이 쓴 취임사 보면 옛날 취임사처럼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잘 되어 있냐. 노동개혁은 이렇게 하고 국방은 이렇게 하고 외교는 이렇게 하고 농업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공업은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게 전통적인 취임사 아닙니까? 엄청 긴 취임사를 거쳐서 쫙 해놨는데 윤석열이 딱 밀어버리고 3대 개혁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이 이것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쓸 수 없는 말이니까 안 쓰지만요. 뭐를 하자는 이야기인가 하면 레짐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주의 레짐을 바꾸자. 이렇게 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지금 좌우 따질 때도 아니고 무슨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질 때가 아니라 이게 뭔가 하면 레짐을 바꿀 때가 됐다. 근데 대통령 이야기를 알아듣질 못해요. 마치 정여립이 잘못했다. 정여립을 역적으로 몰았듯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불량식품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하다. 이랬거든요. 후보가 표를 엄청 잃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 없는 놈은 뭐 불량식품 먹고 죽어도 좋다는 이야기냐 막 이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두들겨 패가지고 했는데 대통령 말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불량식품에 대한 규제를 누가 하고 있어요? 국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하니까 국가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어떤 때는 과하게 했다가 어떨 때는 집중 단속해가지고 막 했다가 어떤 때는 그냥 또 넘어갑니다. 해도 형식적으로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당시 후보가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불량식품에 대한 국가 규제를 갖다가 없애라가 아니라 국가가 규제를 하지 너무 과하다 하지 마라. 국가에 대한 국가 규제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불량식품이 대한민국을 확 닫게 됩니까? 아니죠. 누가 들고 일어납니까? 학부모가 들고 일어나고 이웃 주민이 들고 일어나고 선생님이 들고 일어나고 아이들 스스로 이것은 먹지 말자는 자정운동이에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탈국가주의의 자유주의적인 방식에 의한 자율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갖다가 그것을 철학이 없는 사람으로 매도를 하고 마치 말하자면 마치 무슨 저 불량식품 아무나 먹어라 먹고 살자 먹고 죽자 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신문서 두들기고 그거 아니거든.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내가 답답한 건 이해를 못하는 게 일반 언론이나 그 다음에 지금 진보 인사들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요. 모두 이해를 못하는가 하면 심지어 여당의 지금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이나 내각의 인사들조차도 지금 대통령의 그런 말을 지금 이해를 다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당신은 자유 이야기하면서 이럴 때는 또 요거 이야기하더라 자꾸 이러거든요. 제가 그것도 참 답답합니다. 정의를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항상 정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자유를 이야기한다고 해서도 항상 자유로울 수도 없는 거고요. 세종대왕 이야기 잠시 할까요? 세종대왕이
예민군주고 과학군주고 문화군주 아닙니까? 세종대왕을 보고 폭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백성을 갖다가 착취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정말 탈문화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어떻게 했죠? 자기가 데리고 있던 황희정성이 20몇 년이나 정성을 시킨 황희정성이 좌의정 때 황희정성의 사위가 서달이라는 사위가 있는데 이 사위가 예산에 휴양을 가다가 아산 현청 있는 데를 들렀다가 화채가 먹고 싶어서 화채를 좀 시키려고 시킬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고을 아전이 하나 지나가니까 어이 너 이리 와봐. 근데 보니까 아전이 누군지는 몰라도 양반인 것 같고 너 불려가봐야 좋은 일 없을 것 같아 도망을 가. 그러니까 그럼 잡아오라니까 종들이 가서 잡아왔어. 잡아오니까 다른 아전이 하나 따라오긴 하는데 그 자리에서 막 두들겨 패니까 옆에 따라온 아전이 저 고을 아전을 저렇게 두들겨 패면 어떡하냐니까 그 황희정성의 사위인 서달이 저놈부터 먼저 두들겨 패 죽여라. 결국 가가지고 그 자리에 패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야단이 났죠. 고을 아전을 갖다가 이게 황희정성의 사위가 패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황희정성이 어떻게 하는가? 황희정성이 자기 친구인 맹사성, 그 우의정하는 맹사성한테 뇌물을 주고 맹사성이 다시 그 뇌물을 받아가지고 저기 저 아산 현감한테 돈을 주고 아산 현감이 그거 가지고 다시 입마금 하느라고 피해자 집에 가가지고 이제 돈 두고 동네 사람들 전부 돈 나눠줘가지고 입마금하고 하다가 결국 그 사건이 터져서 세종대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세종대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맹사성하고 황희하고를 둘 다 잘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임을 했습니다. 해임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임명 안 하고 있다가 2주일 뒤에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2주일 다시 복귀시켰어요. 그리고서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는 말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거 말하자면 정의롭지 못한 군주가 말도 안 되는 그 뇌물 주고 말이야 그 부정행위를 한 그걸 다시 데려다가 썼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 한 건을 그런 건을 가지고 우리가 세종대왕을 저건 비예민민주이고 폭군이고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4군 6진을 개척할 때 세종대왕이 어떻게 했느냐? 평안도하고 한길도에 가가지고 백성을 갖다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백성을 보내야 되겠는데 백성을 초창기에 4군 쪽으로 저쪽에 말해 평안도 쪽으로 보내니까 간 사람이 반이 전염병에 죽어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없이 전대로 돌지 죽. 나중에 이주를 시키는데요. 그 길 안 가려고 백성들이 스스로 발목을 자르고 팔목을 자르고 그러고 안 가려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걸 세종대왕이 그 사람들을 전부 인위적으로 전부 제비 뽑듯이 뽑아가지고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폭군 중에서도 그런 폭군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늘날의 4군 6진으로 해서 오늘날 두만강과 압록강에 우리 국경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걸 놓고서 세종대왕이 폭군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말하자면 문화군주고 과학군주고 예민군주도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가서 탈국가주의 어떤 대통령도 모든 일에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은 이럴 때도 싶고 저럴 다만 큰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를 갖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자유주의 국가를 생기는데 우리 1단계의 자유주의는 뭐냐? 공산주의를 막는 게 1단계 자유주의. 근데 그 공산주의를 잡는다, 그 반공주의로서의 자유주의가 우리에게 한번 있었다. 그 다음에 이 반공주의를 자유주의를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업 하나하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상상력과 창의력과 잠재력을 다할 수 있는 자유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에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서 가장 투철한 정신을 가진 정치인이다. 내가 그걸 확인하고 제가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선거에 뛰어들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요. 그럼 윤석열이 원하는 자유주의는 어떤 자유주의인가? 또 하나 제가 꼭 이야기 드릴 게 있어요. 윤석열의 자유주의는 지속 가능한 자유주의입니다. 자유 환불하고 남을 자유롭다고 해가지고 남 두들겨 패는 거, 남 두들겨 패면 그 자유 오래 가겠습니까? 당장 다른 사람한테 맞아 죽죠. 자유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가지고 기업이 자기 이익만 몽땅 다 가져가가지고 직원들 착취하고 직원들 가가지고 인권적으로 인권 탄압하고 그 기업이 오래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자유주의는 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든지 좀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뭐는 해야 되겠다. 이 사회가 자유주의가 무너질 때 언제 무너지느냐. 자유주의가 무너질 때 우선 첫째 빈부격차가 심할 때 자유주의 무너집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언제 싹 트느냐.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부자들이만 돈만 벌어가고 다른 사람은 못 먹고 살 때 그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배담론이나 분배에 대한 생각도 있는 자유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유주의가 어떻게 또 무너지냐. 정의롭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그런 사회에서는 자유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는 지금 그런 말하자면 그런 것이 존재해 왔거든요. 곳곳에 지금 비정상적이고 이런 것들. 그것도 한번 꺾어보자. 방향은 그렇게 크게 가고 있는 겁니다. 분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요. 지금 우리 보수도 굉장히 반성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는가 하면 제가 엉터리 보수라고 하는 한국 보수가요. 왜 엉터리 보수인가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자유주의 보수의 기본은 결국 그것이 반공주의든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개인의 자유권을 확대하는 것이든 자유가 보수의 기본적인 가치인데 그 자유가 언제 무너지는가 하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분배의 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수 나름의 분배 담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보수는 분배 담론을 가지지 못했어요. 뭐 하기만 하면 야당이 하기만 하면 퍼준다는 비판만 했지. 그런 퍼주기 위해의 어떤 분배를 어떻게 우리 사회에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그 다음에 보수 또 자유가 언제 무너지는가 하면 공정하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할 때 무너지는데 정의의 담론과 상식의 담론과 공정의 담론이 보수는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한국의 보수가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는 어떠냐? 진보는 엉터리 진보입니다. 왜 엉터리 진보인가 하면요. 진보가 자기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 하자고 합니다. 자기들은 없는 사람, 춥고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대. 춥고 배고픈 사람이 언제 더 춥고 더 배고파지고 힘없는 사람이 언제 더 몰락하고 더 힘들어지느냐. 성장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 IMF 때 경험했고 다 경험했대. 성장하지 않는 그런 경제체제나 그런 사회에서 없는 사람은 더더욱 헐벗고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보야말로 뭘 가져야 되느냐. 진보야말로 자기 버전의 성장 담론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들이 존중하는 그 케인즈 같은 사람도 성장을 위해서 말하자면 케인즈의 이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진보는 성장 담론이 없어요. 분배 담론만 가지고 있어요. 분배도 엉터리 분배 담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막 이런 요구했더니 성장 담론이 있답니다. 뭐냐 그랬더니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남의 걸 카피한 겁니다. 2011년, 2012년 국제노동기구 ILO가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걸 내놨는데 그 웨이지를 인컴으로 바꿔서 그냥 가져온 겁니다. 남의 거 베낀 거고요. 급하니까. 그런데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사정이 다르거든요. 그 나라는 유럽은 내수 경기가 굉장히 중심이 되어 있는 국가고 게다가 자영업자가 우리나라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출 주도형 국가에다가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가가지고 그 이론이 성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그 소득주도 성장 담론은 분배 담론이지 성장의 담론이 아닙니다. 그 엉터리가 가져와서 그러니까 결론은 대한민국의 진보는 엉터리 진보고 사이비 진보다. 뭐가 없느냐? 성장 담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를 우리는 다 같이 넘어서야 됩니다. 그것을 다 같이 넘어서자는 게 지금 윤석열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바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데. 그러나 크게 보자. 크게 정말로 대통령이 진짜 취임사 속에서 무슨 정신을 가지고 자유를 이야기했고 유엔에서 무엇 때문에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그 자유가 우리 국가를 넘어서 국제적 연대로까지 가도록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철학 없는 대통령이라고 매일 매도하는 사람들 매도하라고 하십시오. 자기들 꾀에 자기가 넘어집니다. 자기들 꾀에 자기가 넘어집니다. 제발 거기에 맞아. 윤석열 철학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조금씩
어떤 권력적 기반을 갖추면서 살아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황영조나 봉다리가 이봉주입니까? 처럼 달리신 분은 김병준 부총리님인데 숨은 제가 찹니다. 원래 이 토론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쭉 요약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점 하나 토시 하나 버릴 게 없어서 제가 감히 요약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새기고 계신 것으로 믿고 요약하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도 이 뭐 사통 사업하면서 이 통섭 용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부총리님께서 그 시대의 고금 과거와 현재 그 다음에 양의 이 동서 동양과 서양을 다 아우러서 제가 좋아하는 전주 비빔밥처럼 맛있게 착착 비벼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대한민국의 미래의 비전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뭐 발전자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그치고 여러분들 우리 부총리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굳이 이 제목에 국한될 필요 없이 자유롭게 말씀을 주십시오. 예, 우리 청년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이 마이크 누구 좀 도와주실래요? 이건 부처님 쓰시게 하고 이거 또 하나 있네. 예. 일어서서. 네. 안녕하십니까. 신전대협 이범석입니다. 우선 정말 근 몇 년간 들었었던 강의 중에서 제가 진심으로 토시 하나 따지지 않고 들었었던 강의는 이번 강의가 유일했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듣는 내내 감동이었습니다. 네, 저희 단체는 그 자유주의 스터디를 항상 매주 2시간 정도 운영하고 그래서 위원장님의 자유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너무 깊이 동감하고 새로운 또 지평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사실 질문할 여지도 없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셔서 굳이 좀 찾아서 질문을 드리자면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자유에 대한 정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언제나 자유는 정부로부터의 개인의 자유이고 또 그 자유, 개인의 자유는 2가지 정도로 나눠진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자유일 테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보다 경제적인 자유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거래 관계에서 제3자가 뭔가 개입을 하거나 귀속되지 않는 상황이 스스로 개인들에게 자각이 되면 경제적인 상황에서 당연히 정부의 관여도 필요 없다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여러 상업도시 국가에서 그런 탈국가적인 모습들이 쭉 발전한 것도 자유로운 경제활동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위원장님께서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며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세금 문제가 저는 되게 이중가세적인 면모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새로운 레짐으로서 이제 탈국가주의적인 혹은 자유주의적인 그런 정부가 도래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러 학회를 많이 갔지만은 항상 이제 갑론을박이 되는 것은 그래서 이 자유주의적인 것을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녹여내는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 학계와 정치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계속 그 제자리 걸음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이런 굉장히 탈국가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정부가 출범을 했지만은 그래도 결국엔 시간에 의해서 조금 더 국가지향적인 그런 권위적인
정부로 회귀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을 되게 잘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지속적인 자유주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도 되게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떤 고견을 갖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범석 신전대협 의장, 여러분 신전대협 단체 아시죠? 그 의장입니다. 아까 간단 발제도 했죠. 근데 부처님 바로 네, 바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저는 그 어떤 진화하죠. 모든 것이 자유 어느 정도의 자유를 할 것이 자유를 우리가 부여해야 되느냐의 문제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진화하고 변화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좀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그 스웨덴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스웨덴을 많은 사람들이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지국가인 것만 알지 자유주의 국가인 것을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로 자유주의 국가냐 스웨덴은. 대한민국에서는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대한민국의 정권이 무너질 정도의 소요가 일어납니다. 근데 스웨덴은 어느 정도로 자유로운가 하면 학교도 영리를 인정하고 병원도 영리를 인정하고 영리병원이 세계에서 제일 큰 영리병원이 있는 게 스웨덴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자유도를 이야기를 하면 스웨덴이 언제나 상당히 높은 국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유를 갖다가 그만큼 주는 대신에 경제에 있어서 거래관계나 이런 모든 데 있어서 창업이나 이런 데서 자유를 주는 대신에 뭐는 거둬들인가? 조세는 엄청나게 거둬들이는 겁니다. 조세는. 그리고 그 조세를 거둬들인 다음에 그 조세로서 빈부격차를 해소하면서 소위 복지와 그 다음에 있던 자유의 문제를 두 개를 갖다가 동시에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 갈 거예요. 못 가지만 반드시 국가가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안보, 예를 들어서. 안보와 안전의 영역. 이런 것은 국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에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보살피는 일들. 이거 당연히 국가가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뭔가 하면 국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있다. 정말로 우리나라는요.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는 진짜 없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정부 때 그랬습니다. 안보의 영역이라든가 안전의 영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지어 복지의 영역에도 정말 있어야 될 곳이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 부분에 대학의 등록금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등 다 포함했을 때 국가가 있어야 될 때는 국가가 없고 국가가 없어도 될 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교육의 문제라든가 무슨 기업의 창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국가가 존재하면서 그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인가를 경계하기는 참 힘들지만 참 선을 긋기는 힘들지만 결국은 그런 것이 논박을 거쳐서 사회가 변하면서 진화해 나간다. 그래서 자유론이라고 하는 자유주의가 좋은 게 뭔가 하면 언제나 진화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같이 이제 경제적 자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보장이 돼야지 결국 정치적 자유권도 나오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늘 돈이 있는 사람 눈치를 보며 만드는 그런 세상에서는 정치적 자유권도 제대로 행사되기가 힘든다고. 이제 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모순 중에 하나가 미국 민주주의의 모순 중에 하나인데 정치적 자유로서 그걸 줬는데 1인 1표의 투표권을 보통선거권을 투표권을 줬는데 결국은 뭔가 하면 그 표를 갖다가 매표 아닌 매표를 해버리거든요. 엄청난 그 캠페인의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광고라든가 이런 것이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우세해요. 광고를 해서 그 표를 사버린다고. 그런 것들이 모순이 된다. 결국은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조소왕의 우리가 좌파라고 이야기를 하든 우파라고 이야기하든 조소왕 서정에 3균이 있는데 그 3균이 1균이 정치적 권리 2균이 그 다음에 경제적 이제 자유 부 그 다음에 하나 대단히 중요한 게 이 깨우치는 지의 균지 균부 균권 균지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지만 어떤 자유민주주의든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내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토론하고 하면서 진화해가면서 그 경계를 그어 나갈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균형 있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청년들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부여해서 어르신들께서 나셨습니까?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죄송합니다. 장부석 고문님 마이크 좀. 부총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현대에서부터 근대까지 역사 얘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하는 거 보시니까 여러모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어찌하면 20년 전에 부총리께서 청와대 정책실장 할 때하고 5년 전에 장하성 교수가 정책실장 할 때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득 분배에서부터 그 정책에서. 더불어 참 아까 역사 얘기를 좀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식민양요 때 1871년인데 일본 사람들한테 미국 해리호가 갈 때가 1853년이에요. 그들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빨리 명치 이전을 해가지고 불과 20년 만에 근대화 국가가 돼요. 결국은 우리는 그룹도 20년 후에 강화되어 왔던 미국 배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또 더불어 평양에 있는 대동강에 올라간 미국 배까지 다 파손시켜버렸거든요. 그렇게 세국 정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우매하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정보도 모르고 정치를 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반투막난 유일하게 세계에서 분단국가가 돼 있고 더불어 그 후로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날 때 김옥균 선생, 서재필 선생, 유치호 선생, 박영호 선생 같은 분들이 그때 일종의 왕정의 혁명인데 그것만 성공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분단된 국가나 뒤처진 민족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의 그 왕조들의 이 조상들이 얼마만큼 정치를 잘못했고 애국심이 없었나 또 세계를 못 내다봤는데 아주 후회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두 비교해보니까 참 부러운 거는 1800년대 중반에 독일을 통일시킨 비스마르크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세계 인류들이 지금도 정치의 천재고 외교의 천재라고 구라파가 전쟁 없이 자기네는 통일국가 하면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오스트리아를 견제하고 불란서를 견제하고 그런 강대국들을 견제하면서도 통일국가를 했는데 3대의 황제를 모시면서도 마지막 손주 황제가 배신한 바람에 물러났는데 결국은 1차 대전, 2차 대전이 바로 일어났던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도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서 국가 민족을 좀 다스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근데 우리 부총장님 말씀드리니까 너무 절박하고 앞으로도 좀 그런 많은 교훈을 남겨서 좋은 정치 지도자를 사상 지도자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건 뭐 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 박수로 그냥. 예, 지금 멀리서 광주, 안동, 부산 등 원로를 마다하지 않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주 오늘 특별히 다양합니다. 지역이나 직역이. 다음 질문을 좋습니다. 예, 저 마이크 가까이까지 예, 말씀하세요. 저희 남편은 영국 분이신데요. 저희 전 총리님하고 식사를 한두 번 하셨거든요. 그때 말한 그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He is a real politician이고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좋은 정치인이라는 말을 저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전 총리님께 강의를 들으니까 그 말이 새삼 떠오르는데 정말 이 시대에 진정한 우리나라를 위하는 정치인이신 것 같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질문은 지금까지 이제
진보 쪽에 여성 정책이라는 것이 많이 지배를 해왔습니다. 페미니스트라든가 또 여성 단체들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과 남성의 대립도 조장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에서의 여성 정책에 대해서 짧게나마 저희 전 총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이 자리에는 저타가 고민하는 원로 언론인 한 분이 와서 계십니다. 영국 논술실장님께서 이 손을 거수하셨거든요. 마이크를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다른 사람들 통해서 많이 근황도 듣고 해서 언젠가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특히 역사적인 문제 포함해서 레짐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근데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아까 질문자 중에 저도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한마디를 드릴까 싶어서 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아까 명치유신이라든지 계획을 빨리 해서 우리가 개방을 빨리 했으면은 우리나라가 부각해 줄 수 있을 건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안타깝게 역사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본이 명치유신 전에 일본 경제적 자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일본이 이 명치유신 전에 있던 기업, 정말 기업이라 해봐야 자영업소, 중소기업 그까지도 안 되는 기업을 포함한 수치인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좀 잊어먹었지만은 전체 100년 넘는 기업이 5만 개 중에서 명치유신 전에 존재했던 기업이 3만 개가 넘습니다. 일본은 이미 굉장히 경제적인 활성화되어 있었고 1800년도에 조선이 사신이 통신사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이 잘 사는 걸 보고 우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신단이 가서 눈물을 흘렸고 1800 명치유신 무렵에 영국 공사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부임을 했을 때 일본이 영국만큼 잘 산다고 해서 영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였는데 그 정도로 경제적인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궁극주로 나갈 수 있었고 또 아까 우리가 그 맥락에서 과연 일본이 그런 식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우리는 아까 체제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왜 일본이 저렇게 경제적인 번영을 명치유신 전에 번영을 누렸고 우리는 못했는지 여러 가지 레짐 부분에서도 같이 고민이 있어야 되지 어떤 한 사건에서 일본이 빨리 개방을 해서 저렇게 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도 앞으로 저도 많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자유 문제라든지 할 때 많은 고민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누가 죄송하게도 제가 여성 정책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없습니다. 제가 고민을 못해서 다른 걸 생각하다 보니까 윤 대통령하고 여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나눠가지고 오히려 제가 잘못 말하면 그것이 오해가 될까봐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이제 일본 문제, 일본은 우리하고 사실 조금 환경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일본이 이제 막부 체제 아래 일본이 통일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이묘들이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고 특히 큐슈를 중심으로 한 그 다이묘들은 제가 쇼군하고 관계없이 개방을 해서 외국 문물도 많이 받아들여서 심지어 무기도 제작하고 있었고 상당한 소총이라든가 이런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오히려 또 명치유신에 큰 힘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이묘들끼리 어떤 자기들끼리의 통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하고는 아무래도 다르게 전개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인들이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조선은 상인들의 힘이 사실은 상당히 커져가고 있었는데 그 상인들이 이제 결국 양반의 힘을 벗어날 수 없는 여전히 그 지배계층의 전주로서의 노릇을 하면서 서로 이제 협조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는
이미 명치 유신 이전에 건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데 하나 이제 다른 거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그 페리 제독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흑선을 이끌고 왔을 때만 해도 막부는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바로 그 점을 보고 큐슈 지역에 있는 사무라이들이 하고 사무라이들이 요시다 쇼인이라든가 그걸 보고 울분을 터뜨렸는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큐슈 쪽에 있는 하고 사무라이들은 그나마 그동안 네덜란드라든가 포르투갈하고 이렇게 좀 개방을 하던 그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요시다 쇼인만 하더라고 오히려 흑선을 몰래 올라타고 가려다가 붙잡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컸고 우리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제너럴 셔마노가 대동강에 올라갔을 때 그 제너럴 셔마노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아주 국제법이다 뭐다 이런 거 전혀 우리가 몰랐으니까 그 배에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미국의 보복으로 신비양요까지 이끌어내는 이런 것으로 갔었죠. 그러니까 그런 개방성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차이가 있었다. 예. 네, 제가 소리 안 들리더만. 예, 제가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조금 그 환기 차원에서 사실 이제 그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다니시면서 자유나 이런 얘기 많이 하셨고 하실 텐데 또 사실 예를 들면서 가장 심의양료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약간 말씀드렸지만 국가주의에서도 그래도 가장 국가주의를 유지해야 되는 게 이제 안보 문제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질문하기 전까지 아무도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안 했습니다. 사실 제 이제 뭐 전공 분야라서 질문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근데 어쨌든 그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절대로 아마 상상하지 않으시겠지만 심리 양요처럼 될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해서 아까 사거리를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저 8톤짜리 뭐 9톤짜리 이제 뭐 미사일 쏜다고 그러는데. 북한이 갖고 있는 게 100kg 톤이니까 10만 톤입니다. 그죠? 10만 톤의 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8톤짜리 쏜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거하고 사거리 차이하고 또 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지금 사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미국을 너 공격을 하겠다. 만약에 한국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너 뉴욕을 지킬래? 아니면 서울을 보호해 줄래? 이런 봤다.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거고 한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몇 달 동안 관찰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이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좀 건전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라는 것은 만약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없어야 될 때는 없어야 된다면 뭐 자유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강조하는 건 좋습니다. 자, 그럼 국가가 있어야 될 때는 대통령이 집중적인 관심을 사실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를 한 번도 안 가신 것 같아요. 네. 제 같으면 국방부 장관한테 가서 너 어떻게 막을 거냐 도대체. 합참의장한테 가서 또 뭐 야전 사령관한테 가서 지금쯤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봤습니다. 국방부에서 보고를 하는데 똑같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다 사업을 열거하고 온갖 그 개조식으로 짧게 해놨고 그게 전문 용어도 많이 들어갔고 제가 봐서는 보고받아서는 국방부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나온 신문 언론에 나온 거는 야 우리가 뭐 미국 핵무기가 또 터지 않으면 핵무기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실 국방장관한테 불러놓고 자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이게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어떤 현실적인 어떤 능력이 있고 그게 집중적으로 파야 되는데 그냥 남의 일처럼 그냥 한마디 하고 국방장관은 참 보고 잘 했습니다 하고 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북한 핵이 심각하다는 거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또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미국이 우리들을 지켜줄 수 없다 하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 가장 국가가 있어야 할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은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또 이제 만나 또 조언도 하시고 할 거니까 저는 아까 신미양요처럼 뭐 아무리 자유를 얘기하고 싶어도 나라가 있어야 자유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절박감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접한 그걸로 봤을 때는 현 국방에 대해서 현 장관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핵 문제를 예를 들면 어떻게 해결할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안보 전문가 박필학 교수님이십니다. 어떻게 바로 저희들이 이제 대구에서 명문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우리 이게 다 선후배가 제가 선배고 우리 박 교수가 후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여성 문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함부로 이야기 드릴 사안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 어떤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냐 가가지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무기 체제라든가 이런 것만 하더라도 생소하죠. 대통령한테는 생소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핵 문제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생소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파악해 가는 단계 아닌가 나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제 섣불리 이제 흘러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런 방법에 있어서 그만 얼마나 확신에 찬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틀림없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걱정을 하고 있고 때로는 농담삼아 한 번씩 하는 이야기 들으면 과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 밖에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다가 진짜 전쟁하자고 그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과한 그 생각을 농담삼아를 털어놓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박 교수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지금 그 발제께서 상당히 지금 그 장시간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한 분만 더 없으십니까? 예. 예, 미안합니다. 제가 금방 못 챙겼네요. 오늘 귀한 강의 정말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현재 이런 강의를 들어보니 없고 말씀해 주신 우리 김정진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탈국가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국가 권력이 좀 약소돼야 된다 하고 거의 대안책으로 시민 사회의 힘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시민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혹시 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민운동의 방향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파 내에 시민운동이라서 우후죽순 많은 단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또 어떤 결론을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사람. 예. 혹시 다른 분 있으시죠? 예. 단지 제가 시민운동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고 하는 이야기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자유주의 정신의 가장 기본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믿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야말로 위대하다, 대단한 국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걸 제가 한번 느꼈는데 우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어떤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 열정적인 그 열정, 목표를 향한 열정, 성공을 향한 열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게다가 혁신 역량이 대단히 높습니다. 혁신 역량이 제가 우스개 삼아 이야기를 드리면 혁신 역량이 따로 강한 게 아니라 높은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만족을 좀처럼 안 합니다. 어디 가도 쉽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문제 있다고. 근데 문제 있다고 느끼고 그러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게 혁신의 일종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의 기내 서비스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서비스가 되고 그 다음에 민원 서비스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그 민원 서비스가 되고
또 텔레비가 됐든 화장품이 됐든 세계 최고의 그게 되는데 그 정도. 그러면서 오늘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공동선이나 공동체에 관한 그 의식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번 겨울에 60일 동안 누가 내라고 했습니까? 그냥 내라고 모금을 모으니까 자그마치 4,500억이라는 돈이 모이지 않습니까? 누가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4,500억 원이 그냥 들어오고 그 중에 익명도 많고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국민이면 충분히 자유를 누릴 그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뭉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자유주의 작가입니다만 이문열의 우리들이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 그 석대라는 아이가 학교에서 떠난 다음에 학교 교실이 엉망이 됐는데 선생님이 그 엉망이 된 아이들이 있어도 매를 들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결국 한 달, 두 달, 석 달이 가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자기들 스스로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석대가 있을 때의 질서는 독재적인 질서였고 이 지금 그 석대가 떠난 다음에 그 아이들은 스스로 자각해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자유로운 그 속에서 만들어진 자율의 질서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시민사회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좀 국가 대신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많이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의 의식이 이렇게 높고 그 다음에 또 그 국민들의 의식이 이렇게 높으면 예를 들어서 기업을 고발하고 하는 것도 왜 말하자면 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저렇게 권한을 행사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일반 국민들도 말하자면 그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을 좀 주면 소비자가 직접 가가지고 기업을 고발하면 훨씬 더 통제력이 큰데 왜 굳이 그 공정거래위원회만 독점권을 주느냐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가 일반 로펌에 가면은 연간 5억씩 10억씩 연봉을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런 것을 집단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거 남소가 많아가지고 소송이 많아가지고 엉망이 될 거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 남소가 되는 것을 막을 정도의 시민의식이 저는 있다고 보고 소비자의식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스스로 시민사회가 스스로 직접 나서서 우리 사회를 조율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좀 더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대신.